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0.25%포인트 인상, 첫 4회 연속 인상이다. 네, 자, 기준금리 오늘 또 올랐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해서 2.5%가 이제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 달에 0.5%에서 1년 새 총 2%포인트가 인상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인상 배경은 역시 물가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기존의 이제 전망치도 수정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올해 전망한 게 종전에 발표한 것보다 0.7%포인트 올려서 5.2%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 수준만으로도 사실 이 경제 위기 이후에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에 최고 기록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입니다만 앞서도 좀 보셨듯이 한국은행 총재는 더 이제 올라갈 이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2.6%로 종전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전망치를 낮췄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국내 경제는 그렇고 미국하고도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태여서 관련 우려도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돈은 이제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금리하고 우리 금리하고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외화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결정하기 전에는 이 역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0.25%포인트 올리면서 우리 2.5% 금리하고 미국의 2.25에서 2.5%의 기준금리 상단이 같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연준의 7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은 통화 긴축 의지가 상당히 이제 위원들 사이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 계속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은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영끌 투자했던 분들, 빚내서 집 샀던 분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금리 상황은 계속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당정 총출동 전열 정비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오늘 연찬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첫 이 의원 연찬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의원 연찬회를 연다는 소식입니다. 네, 1박 2일 일정인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좀 다뤄집니까? 이 충남 천안에서 국회의원 115명 전원 그리고 각 부처의 장차관 42명, 외청장 20명 이렇게 참석을 해서 당정이 단합을 다지는 이런 자리가 되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참석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이 일정이 아름아름 알려지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민생, 국민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통합, 민생, 미래를 대도약시키는 이런 이제 이 과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특히 야당이 좀 저급하게 접근을 해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대도약 국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이 자리에서 상당히 이러한 생산적인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이제 여의도 정치의 주된 관심사는 이러한 정책적인 그런 논의라기보다는 전당대회는 언제 하는 것이냐, 비대위는 언제까지 활동하는 것이냐 여기에 좀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기에 관심들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준석 대표 가처분 대응은 또 어떻게 할지 관련 논의들 또 진행이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감소세 뚜렷하지만입니다. 네, 자, 코로나 얘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사망자 수는 118일 만에 100명대를 기록한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자, 신규 확진자 추이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요.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죠. 보시면 이제 주간 쭉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변동을 하면서도 분명한 추이가 좀 보이는데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요일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이제 하락세에 접어든 그런 상황이 확연하죠. 추세는 딱 꺾였네요. 그렇죠.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 3,371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확연하게 하락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늘 말씀드리듯이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숫자는 이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에서 바로 이어져서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라 2, 3주 후 이 시차를 두고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가 108명에 이르는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자 세 자릿수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의 면밀한 어떤 그러한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118일 만에 세 자릿수 사망자가 오늘 발표가 됐네요. 자, 아직 더 큰 파도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난달과 이달 시행된 백신 4차 접종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면역 효과가 한 4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이전에 우리가 3차 접종까지 맞은 것, 그리고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감염된 것, 이러한 이 과정에서 형성된 면역이라는 게 결국은 10월, 11월이 되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점이 되면 한꺼번에 유행의 큰 파도가 돼서 이게 닥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전문가들의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질병관리청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유행에 앞서서 그러면 그런 대유행 상황이 왔을 때 감염된 사람은 어떻게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지 또 병상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재유행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위중증 환자가 최대 920명, 사망자는 하루에 최대 140명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또 필요합니다. 네,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백신 접종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마지막 길도 외로웠다입니다. 네, 자, 수원 세모녀 오늘 장례 지금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불교 등 종교 단체가 함께하는 이제 추모식이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3일장으로 이제 내일까지 이제 이 장례 이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시신 인도할 대상이 없어서 무연고 장례로 치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 모녀의 먼 친척이 시신을 이제 데려가서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이 큰 이런 상황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수원시가 주도를 해서 이 무연고 장례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진행 중인데요. 통상 무연고자는 이 하루만 장례를 치르는데 이분들은 3명이기 때문에 3일간 이제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이고요. 영정 사진 없이 이제 위패만 나란히 있는 그런 현장 상황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시민들도 이제 추모객으로 방문을 이 자리에 했는데 또 정계 인사들도 좀 방문을 해서 좀 이런 분들이 다시 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런 이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요. 여러모로 좀 착잡한 그런 마음이 좀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연이 좀 더 확인이 된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분들이 왜 그동안 복지 혜택에 다각지대에 있었느냐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신고된 거주지는 화성시로 되어 있는데 실제 네. 거주한 곳은 수원시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던 건데 그런 사정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KBS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 이제 이 집에 이제 아버지가 과다한 채무 때문에 이 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큰 아들이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큰 아들이 이제 병으로 사망을 했고 또 이 부친도 이어서 또 사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채무 독촉이 화성시에 있는 집으로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이걸 피해서 수원으로 거처로 옮겼고 그렇기 때문에 전입 신고가 안 됐던 이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또 하나의 이제 요인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정치권이 좀 이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늘을 어떻게 줄여갈지 논의를 좀 해보는 계기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